예, 안녕하세요. 세운의 탈출 75탄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중국과도 잘 풀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노림수는 북한의,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사교체제,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를 온전시키고 그것의 그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왔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도박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그 격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945년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을 한번 보시죠. 그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소련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원폭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더라면 소련에 대한 의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945년 7월 16일에서야 최초로 원폭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 보는 이 못생긴 축구공 같은 물건이 최초의 원폭인 가제트예요. 이게 1945년 7월 16일 날 처음으로 폭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소련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상전을 육군을 이제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전통적인 무기 가지고 이제 투입을 하면 그 희생자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오키나와 섬 하나 점령할 때 미군이 무려 2만 명 죽었습니다. 일본군이 약 7만에서 11만 명 죽었고요. 희한하게도 민간인이 4만에서 한 11만 명 사이 죽었어요. 오키나와 민간인의 인구가 30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만 죽었다 그러면 3명 중 1명꼴로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죽었냐? 미군이 학살했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안부 얘기할 때 가장 참혹한 스토리는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한국에서 끌려간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동남아에서 끌려온 위안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제 끌려온 것도 있고 또 속아서 뭐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 출신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는 전 몰라요. 아무튼간에 속아서 이제 직업 여성이 이제 현지의 군대를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그런 혹은 뭐 강제로 혹은 뭐 이제 그 약취 유인해서 끌고 왔던 인신매매 조직에 끌고 왔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모든 케이스가 거기 다 섞여 있을 텐데 이 참혹한 거는 뭐냐면 이 나중에 전쟁이 져갈 때 자살을 강요해요. 죽이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이걸 이제 그 당시에는 슈단 지게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자결이라고 부르는데 오키나와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미군에 몰리니까 민간인들을 몰아넣고서 이제 전쟁도 지는 판에 우리가 더 살아서 뭐하랴. 우리도 죽으니까 우리도 만자이 처하지라 그러죠. 반자이라는 거 만세! 텐노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이제 총칼 들고 막 이제 총탄 앞으로 적진 앞으로 돌격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다 죽으니까 너희도 죽어라. 그리고 민간인들을 실제로 살해를 하거나 혹은 서로 살해하도록 시키거나 혹은 스스로 자살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이걸 집단 자결이라 그러는데 이 민간인 4만에서 11만 명 대부분이 집단 자결로 죽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중앙정부에 대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느낌이.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니까 미군이 일본 열도를 직접 장악을 하겠다, 혼자서 장악하겠다 하면 무려 이게 한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다고 계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을 동원을 해서 지상병력을 의존을 소련한테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포츠담 회담이니 뭐니 여러 회담에서 소련에 양보를 많이 하죠. 그때 소련에 양보를 해준 지역들이 동유럽하고 한반도 북쪽, 북한 이 두 군데가 대표적인 데입니다. 이 한반도 북쪽이 그냥 한반도 북쪽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이게
중국 적화의 그 기지 역할을 했어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장개석 군은 만주를 국공내전의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이 지금 우리는 이거를 별로 그렇게 주목을 안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1945년도에 끝나고 1949년까지 이어진 중국 국공내전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지도를,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이 만주에서요, 1948년 11월까지 만주 국공내전이 전개돼요. 그리고 나서 1949년 1월이 되면요, 말하자면 양자강 근처까지 함락돼 버려요. 그리고 1949년도 여름에 다 함락되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요, 만주가 승부처였단 소리예요. 국공내전에. 국공내전 승부처 만주 끝나고 나니까 그게 45년에 시작해서 46년 여름, 47년 여름, 48년 여름, 46년, 7년, 8년, 9년 여름, 48년 여름, 49년, 48년 가을까지니까, 늦가을, 초가을, 초겨울까지니까 한 40개월에 걸친 만주에서의 국공내전이 끝난 다음에 중국 전체가 적화되는 데는 한 8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만주 국공내전이 뭐였다는 거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때 북한이 만주 국공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북한은 이제 소련군이 직할 통치를 하는 데니까 이 국공내전에 쫓기는 공산군들이 북한으로 압록강, 두만강 건너오면 장개석 군이 더 못 쫓아와요. 국제법 위반이 되니까. 그럼 거기서 부상자 치료하고 숨 좀 돌리고 다시 탄약이나 모급받고 다시 강 건너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 군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만주 국공내전에서,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제일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했고요. 그러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정청 사령관이 슈티코프하네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슈티코프 그러니까 미군의 하지 중장처럼 군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소련군이나 공산군에는요, 코미사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치장교. 그러니까 우리 기무사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모든 주요한 정치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은 코미사르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이중체제죠. 야전사령관이 있고요, 코미사르가 있는데 소련군 전체에서 별 3개 다른 코미사르는 별 3개까지밖에 못 달아요. 별 3개 다른 코미사르가 단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슈티코프예요. 그러니까 극동군 전체의 코미사르 두목이 군정청 사령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소련군의 코미사르 최고위급이 3명밖에 없다란 얘기는 소련군을 지배하는 3명의 장성들이란 소리예요. 그게 별 숫자와 상관없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코미사르는. 일반 야전 군인들은 그냥 전쟁 기술자고 군대 기술자고 실제로 주물럭거리는 건 코미사르예요. 코미사르는 별 3까지밖에 못 다는데 소련군에서 그 당시에 별 3 다른 코미사르는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티코프고, 슈티코프가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극동군 전체의 코미사르 두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부예요, 슈티코프가. 그런데다가 북한을 만들 때 그러니까 중국의 국공내전, 공산혁명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군인 안에 중공군 출신 조선동포들이 들어와요. 이 만주 국공내전 끝나고 1949년에. 그래서 북한 인민군의 정예가 됩니다. 이게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4, 5만 명. 이 4, 5만 명의 중공군 출신 백전노장들이죠. 이 정예 부대를 이끈 게 누구냐면 무정이에요.
김무정, 연안파의 두목. 그러니까 이 김무정은 뭐 박헌영은 김무정에 갖다 대질 못하는 게 실제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북한 군부를 움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낙동강 전선에 집어넣었잖아요. 소련이 군사작전을 낙동강 전선에 결집시키게 군사작전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이 괴멸되고 이때 북한 인민군들이 한 10만 명, 20만 명이 전부 몰살을 해버려요. 몰살을 하거나 포로로 잡혀요. 따라서 이때 북한 인민군 정예부대인 중국 출신의 조선 동포들도 몰살하거나 포로로 잡히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50년 12월인가에 김무정을 체포한다고요. 김일성이. 체포할 때 이유가 뭐냐? 퇴각할 때 살인을 저질렀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연안파가 작살이 나요. 아마 그 소련에서 시켰을 거예요. 소련이 시키지 않으면 소련이 앞으로 북한 안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제 생각엔 일부러 분명히 고립돼서 몰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공군 출신의 조선 동포를 전부 낙동강 전선에 결집시켜서 일부러 몰살시키고 몰살되자마자 바로 무정을 숙청했을 거다. 그렇게 몰살 안 되고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면 적화되면 적화된 대로 좋고. 그게 스탈린식 계산 방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은 그 다음에는 뭐를 했냐? 스탈린 모택동의 미국 시험장이에요. 이게 이제 6.25의 의미인데 1948년이 되면 동유럽의 적화가 완료됩니다. 49년에 중국이 적화됐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중국 적화 직전에 49년 여름에 49년 8월 29일 날 소련이 원폭 실험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 슈티코프가 건국 및 건군을 다 맞춰놓은 상태죠. 북한을 쌩쌩 돌아가는 소련 위성 국가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어느 정도로 각오가 돼 있어? 군사적 방법으로 한번 적화를 시도해 보지. 미국이 어느 정도 버틸까? 이게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전쟁이 막 끝난 거 아니에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평화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의도한 대로 못 이기더라도 전쟁이 교착 상태로 가면 넌더리를 내고 빠져나간다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교착 상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만들면 미국은 빠져나간다. 스탈린 그 계산했을 거라고. 이거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냉전을 설계한 미국 전략가가 있어요. 조지 캐넌. 이 조지 캐넌이 대한민국의 수립을 건국을 지지한 사람이거든요. 휴전선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별도로 빨리 건국돼야 된다. 이걸 지지한 사람이고요. 6.25가 터졌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미국이 참전해야 된다라고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사후퇴를 초래한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되자마자 조지 캐논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철수해야 된다.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중공군까지 저렇게 수십만 명 밀려 내려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여기 수렁과 같이 돼서 이제 미국이 늪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철수하고 한반도를 적화되게 낯바로 두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소련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거다. 개가 두 마리가 붙으면 한반도란 뼈다귀 하나를 두고 둘이 싸우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뼈다귀로 사용해라. 이 소리를 내놓는다고 조지 캐논이. 그 천하의 조지 캐논이. 그 강성 매파가. 그 정도로 이 6.25란 전쟁이 그게 우리가 방어해내기가 어려운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딱 묶어 세워서 이겨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선배 세대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 북한 체제는 중국 변수를 조차 변해 왔어요. 어떻게 변해 왔냐면은, 북한 체제는 중국 변수를 쫓아서 변해 왔는데 어떻게 변해 왔냐면은, 자, 보세요. 1956년에 중소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중국이
이제 모택동이가 스탈린한테 핵무기 기술 달라 그러는데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스탈린 이후에는 후르초프가 들어와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했거든요. 56년부터. 그리고 그 평화 공존을 얘기해요. Peaceful Coexistence.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혁명 추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평화 공존하자. 소련 이 동구 진영하고 이스턴 블록하고 서방 진영이 평화 공존하자. 그런 것들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중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이 중소 갈등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김일성 일파가 살아남았어요. 원래 56년 초에 소련이 김일성 일파를 칠라 그랬다고요. 근데 중소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김일성 일파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으니까 소련이 야 김일성 날려 하고 이제 시그널 보냈을 때 다 이제 칼 뽑아들고 김일성 이제 치겠다고 덤볐던 사람들을 김일성이 거꾸로 숙청을 하죠. 그때 칼 뽑고서 김일성 날려버리겠다고 이제 덤벼들었던 사람들을 북한 용어로는 종파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파숙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56년 종파숙청을 통해서 김일성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년에서 76년 사이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 10년 시기가 김일성 권력에서 아주 중요해요. 김일성, 김정일, 요 김간의 권력에서. 이때 김정일이가 혁명소조를 만들어가지고 당을 밑바닥서부터 장악해요. 그리고 이때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죠.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만들어요. 모택동 소용없어. 막스 소용없어. 레닌 소용없어. 엥겔스 소용없어. 스탈린 소용없어. 우주의 모든 중요한 진실은 김일성에 의해서 교시되었고 제시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예요. 그리고 이때 70년대 중반에 김정일 승계 구도가 확보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는 이런 희대의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북한에서 이 김일성 사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본따 가지고 고스란히 김일성 사교 체제를 만든 거라고요. 그걸 더 강화해서. 그 다음 보세요. 1991년 12월에 소련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동구권 다 망했고 89년 90년에. 그런데 중국은 번영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바뀌어요. 북한의 포지셔닝이. 고난의 행군에서 한 200만 300만 굶어 죽어가면서 강성대국 선군정치 표방하면서 중국의 행동대로 변신하잖아요. 딱 중국 밑에 들어가서. 그게 중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3년 11월에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거든요. 제19차 전국 대표자 회의. 19대라고 표현하는데, 공산당. 중국 공산당. 거기서 시진핑 체제가 이제 본격 출범하니까 2013년 12월에 바로 장성택을 처형하죠. 그러니까 그 시진핑 체제가 확립된 거랑 장성택에 대한 잔인한 처형은 서로 맞물린 꼴이에요, 저게. 불과 한 달, 보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 정도 상관을 두고. 그러면 아마 짐작컨대 이제 제 짐작에는 장성택이 이게 이제 장성택이 후진타오 만난 거거든요. 이게 2012년에 장성택이 후진타오 만났을 때의 그 사진인데, 장성택이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 공청 집단, 중국의 공산 청년단 집단 내 출신의 엘리트들하고 아마 죽이 맞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진핑은 공청을 깔아 뭉개고 등장한 태자당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랑 딱 손잡고, 시진핑이 중국의 리더십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중국 리더십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장성택 처형으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 NHK나 이런 데서 보도한 일설에 의하면 요 만남 때, 2012년 만남 때 장성택이가
후진타오가 야 김정은 체제 갖고 되겠냐? 너 김정은 체제 날리면 김정남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러니까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2012년 만남에서.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쪽에. 그래서 김정은 친위 세력이 벼르고 있다가 시진핑 딱 올라서자마자 그냥 쳤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정통한 설에 의하면 후진타오는 북한의 삼김 체제,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그러니까 강화된 김정일 체제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전쟁이 진행 중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에 지금 중국이 맥없이 무릎을 꿇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북한 지배 집단 내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결국 얘들 뒷배는 중국이었거든요. 시진핑 체제고. 근데 시진핑 체제와 중국이 무릎을 꿇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때 자기들 관점에서 믿고 기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지배 집단은 내부 동요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지금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랑 거기서 중국이 맥없이 낮아빠지는 거 보고 거의 이거 뭐 대단한데 이렇게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인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북한 지배 집단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아주 절실한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이 중국 길들이기 과정을 보면 자기들 뒷배가 없어지고 자기들 뿌리가 없어지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 미국은 지금 대북 정책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에 있어요. 왜 우리나라 기레기는 왜 이러는지 몰라. 조선일보 기레기는 엊그저께 이런 뉘앙스로 이런 저걸로 썼어요. 북한은 구구절. 그러니까 북한 건국일이죠. 북한은 구구절이 곧 다가오고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다가오는데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그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를 제공을 할 거고 요번에 폼페오가 방북하면 그것이 미북 관계의 획기적 실마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폼페오가 방북했을 때 핵시설 리스트 이거는 장난이고요. 핵무기 리스트가 필요하죠. 핵물질 리스트하고 핵시설은 위성에서 찍으면 야구공까지 보이는 판에 어디든지 다 아는데 그 무슨 리스트가 뭐 중요해요. 그건 장난이고 핵물질 리스트나 핵무기 리스트 내놓고 핵 중에 한 60~70% 어떻게 빨리 걷어내겠다 약속하고 이런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못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자가 말하는 북한 핵시설 리스트 정도 가지고는 미국의 간의 기별도 안 갈 거다. 그 정도 가지고는 미북 관계에 획기적 실마리 안 온다.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위한 무슨 특별한 미북 관계 진전 이런 쇼가 필요가 없다. 선거 이미 다 이겨놨는데. 아니 지금 9개 지역의 하원, 상원, 보궐선거에서 8개를 공화당이 이겼어요. 미국 경제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쌩쌩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중간선거는 지금 상태로 가면 트럼프나 공화당의 압승이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 북한하고 해보겠다고 조급하게 해서 하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지금 의회가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잖아요. 주한미군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인권 문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서 의회가 계속 브레이크 걸고 있고 계속 원칙을 꽝꽝꽝꽝 박아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거 어기고서 이상한 거 쌓이네요. 오히려 역풍 맞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다음번에 요거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중국 길들이기 정책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이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대북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요. 미국 입장에선. 중국 길들이기 정책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거 금방 안 끝나요. 무슨 중국이 항복문서 쓴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백그라운드가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이 트럼프 욕한답시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또 미국의 대중 전략이 큰 그림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말하시는 언론인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볼튼 말에서 그냥 묻어나잖아요. 남북 협력이요? 그건 그들의 비즈니스지. 그들만의 리그지. 그들이라는 건 이제 문재인 집단과 김정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 우리 관심사는 비핵화야. 볼튼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8월 14일 날, 우리날로 8월 14일 날 오후쯤에 무지하게 이례적으로 미 국무성이 대한민국 건국 축하 메시지를 폼페오 장관 이름으로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건국이 100년 됐다 그러고 4월 달인가 뭔가 듣보잡 날짜예요. 4월 10 며칠인가 그 상해 임정 만들어진 날. 그때는요 상해 임정이 7개 임정 중에 하나예요. 상해 임정은요 언제 힘을 얻냐면 그때는 이거가 한성 임정이에요. 한성 임정이 상해로 옮기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상해 임정은 4월 11일 듣보잡 날짜를 가지고 무슨 건국기념일이라고 좀 이제 뭐 날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태연하게 8.15가 건국기념일이야. National Day. 그게 독립기념일이야.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건국기념일이죠. National Day라는 건 영어로요. 독립 혹은 건국기념일을 뜻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뻔히 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퍽퍽 나오는 거죠. 그런 성명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써놨는데 엊그저께 미국 워튼 스쿨, 그러니까 워튼 스쿨이라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수준이 높은 경영대학이죠. 미국 워튼 스쿨의 학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또 하나의 냉전과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뭐 관세 이런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메시지를 중국한테 던지고 있고 그걸 주장하고 있다. 그냥 오픈해서. 하나는 첫째 뭐냐. 너희는 일당 독재 국가주도 경제 개발 모델인데 그 경제 개발 모델 자체가 글러먹었어 임마. 일당 독재 국가주도 경제 개발 모델 자체를 포기해. 그게 미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 그거 첨단 테크놀로지의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서 너희 어떻게 그렇게 무분별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찝쩍거리면서 여기저기 공격하냐. 그게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행태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뭐 반성문 좀 쓰고 뭐 정책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관세 전쟁 끝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미국 최고의 경영대인 와튼의 학장이. 이제 미국 지식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이구나. 하버드나 와튼은 PC 좌파에 가까운 데들이거든요. PC 리버럴들에 가까운 데거든요. 거기. 하버드나 와튼은. 학풍 자체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최고 석학과 학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까지 말을 한다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첫째, 일당 독재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 자체를 뜯어 고쳐라 이거야. 경제 운영 모델을. 이건 거의 경제 체제를 바꾸라는 소리 아니에요. 경제 리더십 방식을. 두 번째, 너희 감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첨단 테크놀로지 영역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고 싸가지 없는 방식으로 찝적대지 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걸 거의 자기는 자꾸 냉전이 연상된다는 거예요. 옛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관세 폭격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니까 중국 경기 침체하고 있고요. 제조업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위안화 계속 올라가서 지금 달러당 7위안 벽을 깨냐 못하냐 지금 6.94인가 938인가까지 올라갔잖아요. 저게 심리적 마지노선이 7위안이라 그러거든요. 저거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금융위기가 있어요. 당연히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국영기업이죠. 일종의 준국영기업이죠. 아마 인민은행도 군부 소유일걸요. 그러니까 이 원래 전통적인 그 공산주의 체제는요, 경제가 옛날에 개방 전에 세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를 다 못 다루니까 당이 직영하는 체제. 그러니까 당 고위 관료들, 고위 당직자들이 먹는 쌀, 입는 옷, 이거는 당이 관리하는 농장이나 공장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당 관리 부분이 있고요. 군대가 또 관리해요. 군대가 기업을 운영해요. 군 관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들 용어로 내각이라 그래요. 정부가 하는, 우리 말로 하면 그냥 순수 국영이에요. 그렇게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당, 군, 내각. 경제를 그렇게 크게 동네, 나와바리를 셋으로 가려고 각각의 나와바리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정부, 내각이 나와바리 주인이고, 여기는 당이 나와바리의 주인이고, 여기는 군이 나와바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개방 돌면서 군이 이 자기 나와바리를 계속 넓혀왔다고요, 오히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는 사실상 국영기업이죠. 그 국영기업의 자회사 하나가 지금 그 신강에 있는 자회사인데, 신강 자원자회사겠죠. 그게 부도가 났다고요, 지금. 부도 상태예요. 최초로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고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낸 후에 비로소 오늘 동아일보가 받았던데 1대1로가 파산했다. 제가 저희 세뇌 탈출해서 그 시리즈 다뤘잖아요. 1대1로 파산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여기도 야 너 1대1로 때문에 우리 지금 채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철도니 뭐니 너 1대1로 한다는 거 우리 다 귀찮아 안 할게. 그렇게 치워버렸다고요. 파키스탄 1대1로 때문에 620억 달러인가 채무져 갖고요. IMF에 지금 구제금융 신청하고 있고 스리랑카는 1대1로에 코 껴 갖고 한국 뺏기고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대1로 방식이라는 게 중국이 생각하는 그 군사 요충지 그 벨트 따라서 그 부패한 후진국에 접근해가지고 야 우리 중국 돈 써 해서 왕서방이 이제 정부 차관을 딱 주고 그게 부실화되면 그 부실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산을 집어먹는 거죠. 1대1로가 파산되고 나서 미국 입장이 뭐냐면 중국 리더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IMF 구제금융 안 준다거든. 너희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않으면 IMF 구제금융 안 줘 임마. 우리가 보구냐. 그러면 전략자산은 중국한테 뺏겨놓고 IMF 구제금융 주면 그 구제금융 가고 중국의 진 빚은 빚대로 또 갚고 그럼 제주는 곰이 놓고 돈은 왕서방이 뭐냐. 그게 지금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 1대1로 파산하면서 중국의 1대1로에 관련돼 있던 국가들이 파산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1대1로의 전체 플랜 자체가 지금 깔아앉고 있다고요. 그게 오늘 제가 세뇌 탈출한 지 한 일주일 4, 5일 만에 동아일보에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좀 창피한 거죠. 조중동이 저보다 빨리 써야지. 그걸 저 혼자서 하는 놈보다 며칠을 늦게 한다는 게 뭔가 눈알이 단단히 잘못 박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헬싱키에 가서 이제 러시아 끌어안기를 시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란은 뭐 대놓고 체제 변화 유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은 체제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기는 페르시아죠. 아랍이 아니라. 그리고 그 호메이니 체제, 신정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세속화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터키는 미국이 약간의 제스처, 제가 알기로는 3개밖에 안 취했어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매기고요. F-35 첨단 그 전투기를 터키한테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 정도밖에 없는데, 그 정도 제스처 갖고, 에르도간인가 뭔가 파퓰리스트, 민족주의 파퓰리스트 지배자가 하도 기존의 경제를 개판 쳐오니까 미국이 이 정도 제스처 취했는데 터키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아버렸죠. 아랍권은 이란이 까부니까
이란에 대한 공동전선을 미국이랑 협조해서 펼쳐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순위 아랍권은. 이스라엘은 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줄 정도로 파트너십 강화됐고요. 또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정통 그 유대인들 그 커넥션을 따라서 또 러시아의 영향력을 미국이 끼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중국 길들이기를 중심에 놓고 보면 제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중국 길들이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포석같이 보이는 거예요. 혹은 중국 길들이기를 중심으로 코딩된 거예요. 코디네이션 된 거라고 얘기해. 코디된 거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 참 멍청한 도박을 한 거죠. 보세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거는, 뭐, 이 사람들이 원전을 죽인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원전을 죽이면 태양광 발전은 이건 연막이에요. 태양광 발전으로 원전 못 따라가요. 뭐 전국에 있는, 뭐 전국 저수지 전부 다 덮어도요. 그거 태양광 발전 가지고는 그 발전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원전을 죽이면 화력 발전 가는 거거든요. 화력 발전 갈 때 이제 청정 무슨 뭐, 연료다 그래가지고 가스 발전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죽이기는 필연적 결과가 화력 가스 발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팩트죠. 또 하나의 팩트가 뭐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가스관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팩트죠. 그럼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가스관은 에너지를 북한 및 러시아에 의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팩트죠. 그런데 전기가 가스에 의존하게 되니까 즉 가스 에너지와 전기 두 개 다 북한 및 러시아에 목줄을 내주겠다는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전기와 에너지에 관한 생명줄을 북한과 러시아에 내주겠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실체입니다. 그걸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개, 하나는 북한 관통 러시아 가스관, 또 하나는 원전 죽이기. 이 두 정책의 결합을 딱 시켜보면 결론 어떻게 나오냐. 에너지와 전기를 대한민국의 숨통을 북한 및 러시아한테 내주겠다예요. 이건 나중에 크게 문제될 사안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번에는 또 8.15 날은 황당한 얘기 했잖아요. 북한 관통 철도하겠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북한 해방 없이 왜 철도를 해요? 북한이 해방되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된 다음에 철도 연결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폴포트 체제에 대해서 철도를 연결하고 이렇게 물러터져 있다면 이거 무방비 무장 해제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 안 속거든요. 그 다음 미국은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이런 얘기들은요. 완전히 속된 말로 미국 엿먹어라는 소리라고 미국은 받아들인다고요. 너 그래? 너 그래? 너 색깔이 그런 애였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적의를 사요. 이런 얘기는. 이게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아예 뭐 가스 어디서 사서 그 무슨 상관이야. 미국이요. 러시아에 이걸 PNG라 그래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 그래서 PNG라 그래요. 이 파이프로 이제 천연가스가 오는 방식. 러시아 PNG가 서유럽으로 이제 그 발티크에 건너서 오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인데 서유럽 발티크에 건너서 오는 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앞에 그 발티크에 그 스웨덴 사이 건너가지고 독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르트 스트림이라 그러는데 노던 스트림이죠. 노르트라는 건 이제 독일 말로 노스라니까 북방 흐름, 북쪽 흐름, 북에 있는 흐름 뭐 그런 뜻이에요. 노르트 스트림에 선 하나 더 까는 걸 트럼프가 내내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잖아요. 그때 브레이크 걸 때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야, 왜 서유럽 에너지를 전적으로 러시아 파이프 가스에 맡겨?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선 하나 더 까는 걸. 기존에 한 선 있는 걸 복선화하는 거에 대해서. 지하의 파이프라인을, 해저의 파이프라인을. 그러다가 요번에야 그걸 풀어줬다고요. 헬싱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에너지는요.
기본적으로 한 민족, 한 국가의 생사 존망을 결정짓는 무지하게 전략적인 정책 분야예요. 그거를 감히 정권 한번 잡았다고 대한민국의 생사 존망을 결정짓는 에너지 정책을 원전을 죽이고 화력 발전, 다시 말해 가스 발전 쪽으로 시내로를 딱 밀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는 북한과 또 가스라인 연결, 러시아 가스라인 연결하겠다고? 저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하는 거야, 뭐요? 당신네들 하고자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모를 것 같아? 우리 같은 놈이 할 때 미국이 모를 것 같아? 무슨 깡다구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로 하나 보지, 이 양반들이. 다 바보 멍청이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충고드릴게요. 그런 헛생각 하지 말고 좋게 살으시라고, 똑똑하게. 그래서 이런 것 좀 해보셔. 해양 LNG 거래 저장 허브를 남해안 일대에다가 만들어 보시라고. 이게 지금 그 사진인데, 우리 아시아 쪽에는요, LNG 비축기지라는 게 전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사우디에서 오는 LNG가 들어가는 창고, 어디가 들어가는 창고, 그래서 전부 이 원산지랑 연관되어 있는 LNG 비축기지를 많이 해요, 여기는. 이런 거 말고, 어디에서 생산됐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구든 거기서 빼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이 이거 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이걸 못해요. 왜 못하냐? 지진이요. 우리는 이건 지진이어도 잘만 지면 되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데기 때문에요. 지진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이 데이터 센터를, 컴퓨터 서버들 쫙 서버팜이요. 서버들 왜 수용해주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이 부산 언저리에다가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전용선을 해저 케이블로 날려서 쓰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게 우리 남해안 언저리에다가 해양 LNG 거래 저장 허브죠. 여기서 거래도 되고, 어느 원산지가 어느든 여기 와서 다 저장도 하고, 그게 북미산도 되고, 요새 LNG요, 저기서 엄청 나와요. 요새 다 엄청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시추 기술들이 좋아져 갖고, 예를 들어서 파푸아뉴기니아도 LNG에서 뽑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파푸아뉴기니아산이든 사우디아라비아산이든 이라크산이든 와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영내 파이프도 좀 깔아줘요. 한반도만 파이프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우리가 잡아야지.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우리가 잡아야죠.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이 오더라도, 보조적으로 거기다가 연결하는데 중간에선 파이프 못 뽑아쓰게 딱 해서. 북한으로 가는 거를 여기 LNG 기지에서부터, 내추럴 가스 기지에서부터 가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일본도 하나 뽑아주고. 쓰고 싶다 그러면 베이징 부근이나 산동에도 뽑아주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야,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이게 이제 거래 저장 허브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발달한 데가 루지애나예요, 미국. 거기는 거래도 하고 저장도 해요. 영국 쪽은 뭐냐면 거래만 하는 데예요. 거래 허브고. 그러니까 이 LNG 거래 저장 허브가 되면요, 에너지 코스트가 뚝뚝 떨어져요,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싸고 품질 좋은 LNG를 갖다 집어넣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지. 어떻게, 그래, 머리를 써도 꼭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전기에 관한 생명줄을 김정은이 손에다 쥐어주는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자빠졌냐고. 아니, 본인이 그런 식으로 머리 쓰고 싶어 하는지 어떤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가만 안 있어요, 이거. 또 미국도 가만 안 있는다고. 휴전선 남쪽 대한민국을 통째로 들어서 갖다 바치는 건데,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미국이나 세계 국제 문명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얼만데?
그 이런 식으로 머리 써서 이걸 도박이랍시고 하니까 제가 멍청한 도박이라 이게 죽을 꾀를 내는 도박이죠. 북한 해방 없이는요 철도 연결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러시아에서 가스라인이 오던 말던 간에 핵심은 해양 LNG 거래 저장 허브를 우리가 운영해야 돼. 남해안에. 우리밖에 운영할 데가 없어요. 일본은 땅때리 때문에 안 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요? 그 어떻게 믿고 중국에다 갖다가 LNG 거래 저장 허브를 둬요? 여기서 거래 저장 허브 두고 그걸 지선으로 파이프를 깔던 배로 실어내던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100만 명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에너지 코스트 전반적으로 쭉 싸게 나가고. 아, 좀 이런 머리 쓰고 살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아이디어가 좀 좌파스럽고 어쩌고저쩌고 다 용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생명줄을 들어다가 러시아와 그 김정은이나 북한 손에 갖다 바치겠다?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는 전부 다 문 닫아 걸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그 관념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정치 사상 이런 게 우리 언어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전대협 세대의 독재 체제가 온 거거든요. 전대협 쓰나미 현상이 왔다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생각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상적이고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훈련이 되고 힘이 모아지면은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문명과 역사와 인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모시겠습니다.